이제 숭고미 이제 들어가는 숭고미라는 그 자체가 그 미 개념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원래 아름답다, 원래 우리 이렇게 미라는 어떤 그 개념, 예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었잖아요. 자꾸 아름답고 쾌, 만족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런 다음에 뭐 도덕적으로 선 뭐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섞여가 나오고 주로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제 갖고 있던 종래의 개념과는 다 제가 오늘 그 혹시 여러분들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추의 역사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그 책을 안 가져왔어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 보면은 근데 너무 막 그림들이 이상한 게 많아가 보내려고 하니까 이거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못 보냈거든요. 막 보면 추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막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미 개념이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보시 그림 보셨어요? 그 이렇게 막 나오는 그 뭐 이렇게 지옥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쫙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어떤 이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본 것과는 다른 방식의 또 어떤 쾌감이나 정화되는 어떤 느낌들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으로 어떤 제가 이제 과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미추 그러니까는 어떤 해악이라든지 그 그림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숭고인데 숭고 개념은 특히 이제 현대 철학하고도 굉장히 참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 숭고라는 게 일단 그 칸트 이전에 이제 버크 우리 책에도 잠깐 나와 있고 그러는데 버크에서부터 이제 칸트한테고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연주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터는 아시죠? 프리드리히하고 이 두 사람의 이제 그게 진짜 구체화 실내화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물론 이제 딜러라든지 그 이전에도 많은 어떤 유행의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서도 이 철학적 어떤 그 근본 그 개념이 그대로 구현화되고 우리가 그걸 보면은 그런 어떤 숭고미에 대한 어떤 걸 느끼는데 숭고미라는 그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 칸트한테 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아까 공부했듯이 이 두 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성에서 가져온 거를 상상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성이 이렇게 이제 자유의 어떤 슈필로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숭고는 이 이성이 출동이 이 상상력이 여기서 쪼그라들을 버려버리게 돼요. 왜? 자연의 그 뭐 수학적 그가 역학적 두 가지는 이제 나누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나 과도하니까 자연의 어떤 그 풍경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어떤 특히 자연에나 아니면은 술적일 때는 어떤 또 다른 방식 역학적일 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상상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찌그러져 버리게 되는. 그럼으로써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성한테 어떤 그 뭔가 뭐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은 이성은 원래는 불러들이지 않거든요. 칸트한테. 왜 이성을 칸트한테서 불러들이지 않는가 하면은 이성은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식 너머에 있는 무제한한 것에 관여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 어떤 숭고미도 일종의 뭐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의 어떤 그거라면 여기서 작동이 안 되는 건데 숭고에서는 이게 이제 작동이 돼요. 상상이 찌그러들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면은 엄청난 그 공포 속에서 자연 속에서 혹은 그 바다의 어떤 그런 그 광폭한 그 파도 속에서 인간이 어떤 두려움과 느낌을 느끼면서 상상력이 그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지성과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 슈피를 못하고 상상력이 압도당해버려요. 이게
즉 두려움과 공포가 일차적으로 인간한테 와닥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무섭고 자연은 그렇지만은 나는 인간은 이 자연과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공포 같은 엄청남도 일정한 시간과 거리, 그런 다음에 내가 이성적인 어떤 예지적인 어떤 그런 존재자일 수 있다는 어떤 그 이성의 어떤 작동이 발동이 되면서 편안함, 어떤 쾌감으로 느끼게끔 이성이 작동이 돼요. 요게 이제 1차적으로는 칸트가 이제 숭고미를 우리가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예술이나 미술에서 이제 어떤 이제 료타르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뭔가 이 숭고미의 핵심은 결국은 여기 지각되는 것들은 완전히 파괴적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 그런 다음에 작동되는 것은 여기서 인간의 이성이 그거를 제어하는, 이거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안도감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한테 다시 이성에 의해서 느껴지면서 여기서 인간이 고양이 되는, 그때 이제 진정한 숭고미로 인해서 오는 어떤 쾌감이 발생한다고 칸트가 그렇게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료타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은 이 엄청난 공포,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는 걸로 인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지각적인 것이 다 우리 일단은 파괴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점에서 이걸 무슨 그 현대 예술로 그 관점으로 전환시킨 거, 여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 아방가르드의 어떤 그런 생각을 여기서 그 어떤 핵심을 끄집어내요. 이 숭고미라는 그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 미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작동이 일어나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어떤 그 쾌에 대한 어떤 감, 그런 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고유한 어떤 능력인 이성을 현현시키는, 발동시키는,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작동의 어떤 예술로서 이 숭고가 하나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체험에서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쌤 저한테 제가 올린 그거 한번 보시면은 프리드리히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여기 집 프리드리, 여기 이제 프리드리히인데 이게 요거하고 앞에 것들하고 차이가 지금 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 그림하고 앞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뒤 이 프리드리히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방랑자 그림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기 이제 페어 이런 것도 좀 미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가 쭉 올렸지만은 그 앞에 쭉 나오는 거에서 르스킨의 어떤 그 내용은 지금 이 숭고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한 거고, 칸트는 뭡니까? 뭐 단계까지 한 단계 더 나갔습니까 이게?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이거는 이제 그거니까. 이거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하고 다른 종류의 앞에 것들 제가 이제 많이 올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르스킨의 그 평론 자체, 그 바다에 대한 어떤 르스킨의 어떤 그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숭고에 대한
이 칸트하고 이 그림에 나타나는 거하고 지금 차이점과 공통점과 이게 어떤 겁니까, 선생님? 그 풍경 자체는 그 자연의 예, 뭐 굉장히 큰 예, 예, 위험, 풍경, 예, 예, 예. 위험, 뭐, 압도, 뭐, 예, 이런 바다, 뭐 그런 것들, 것들은 많은데 예, 여기는 사람을 하나 그려가지고 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 한 발 떨어져서 건조하는 이렇게 느낌? 그냥 아, 그렇죠. 그 관조를 또 넘어서서 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들어갔습니까? 뭐 이 사람의 어떤 뭐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뭐 제어할 수 있는 아, 예, 정복의 의미. 사람, 그렇죠. 네,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걸 그렇죠, 그죠? 네.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그림 쭉 그 숭고에 대한 어떤 열이 쭉 나오는데 다른 것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칸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고향으로 인해서 일종의 안도감과 쾌감과 뭐 어떤 그런 거기서 오는 그 쾌감이라는 게 이제 칸트한테도 쾌감을 여러 종류로 나누니까 이제 제가 말씀하기가 조금 있는데 뭐 좀 어떨 때는 군스트 독일 말로 군스트인데 은총 뭐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좀 단순한 플레저가 말고 좀 이런 그런 어떤 그 이런 좀 약간 고양화된 왜 여기 이제 자기 이런 자세 자체가 이미 이 자연에 대해서 뭡니까? 자연을 압도하는. 아, 그렇죠. 제어할 수 있고 그 속에는 이미 인간이 그 이성의 어떤 자기에 대한 자각 같은 것들 넘기기 때문에 자세가 저런 방식의 어떤 자세가 나오면서 자연과 대항하고 인간의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더 우월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 속에 이제 내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극적인 그러니까 그 글 하나 올리는 그 스킨에 바다에 그 시체를 던지는 그 글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이제 숭고미의 어떤 한 특징으로서 르스킨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이제 한 발짝 훨씬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르스킨이 훨씬 더 후대에 르스킨은 이제 어느 정도로 그런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왜 그 김현 문학 비평가 있죠. 그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르스킨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고 그 당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미술 예술 평론 뭐 이런데 그 이제 칸트 이걸 못 읽은 거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상당히 소극적 부정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들. 그러나 칸트 속에서는 이게 지금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또 해설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르스킨이 이 칸트의 이 숭고미 속에 현대의 아방가르드 어떤 사상가 여러 속에 지금 녹아 있다. 쌤, 아방가르드 생각이 왜 여기 녹아 있습니까? 한번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아, 예. 표출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극복, 예. 네, 그리고 도전 예. 이런 그러니까는 거라고 생각. 이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르고 인간 갖고 있는 자기 정신을 발현하는, 예. 표출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철학사적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만 한 것만 해도 네 명인데 이 철학적 어떤 개념이 계속 현대와 소통을 계속하는 거죠. 어떤 식의 어떤 개념을 가져와서 거기서 어떤 개념을 가져와서 발전시키고 자기의 어떤 개념을 시켜서 그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어 있는 개념들이 아닌 살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칸트가 갖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한목적인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한목적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금 텍스트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텍스트 속에 보면은 자연미가 예술미보다 앞선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쌤? 자연미가 우리 뭐 자연 미녀가 인공 미녀보다
예쁘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자연미가 예술미보다 앞서다. 선생님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원장님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만 선생님. 그만 나오는 거. 자연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것이고, 예. 네. 아. 예술미는 한목적적인 어떤 조건에 아 이거는요. 네, 뭐 그렇게 근데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하고 이게 왜 앞선다 그러죠? 그 자유 인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의적 어떤 표현 유희. 유의 순수미를 순수미 강조- 왜 순수한 유의 이런 강조-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 순수유희요. 예. 아니면 미의식에서 보편적 획득이 자연미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적 획득이 된 거잖아요. 보편적 획득 뭐 예를 들어 이거 이제 인공미는 보편적 획득이 된지 아직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보편성의 아까 여러분들 혹시 텍스트 속에서 이 구절 읽은 거 기억납니까? 자연미가 자연이 예술의 형식을 부여한다. 이거 혹시 구절 기억납니까? 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님? 여기도 이제 이 칸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연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은 동양에도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칸트한테도 이 자연이 그냥 기계론적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 자체가 유기체적인 어떤 자연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유기체적 어떤 자연 속에라는 어떤 그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그 기계론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자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자연이라는 것, 즉 칸트가 있는 여기는 한목적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가 부분의 어떤 그런 조화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연 자체가 자기 생성하는 혹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공부 좀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다.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에네르기아라는 개념이 나와요. 에네르기아. 뭔가 하면은 자연의 그 이면에 그 에너지가 그 자체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냥 어떤 자연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어떤 생성과 현존화시키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힘, 이게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칸트도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자연 자체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 어떤 자연과학에서 쉽게 접근해서 기계론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자연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방식의 자연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이 유기체론적인 어떤 그런 살아있는 어떤 방식으로 자연이 지금 있는다. 그러니까는 칸트가 이 인식을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어떤 그 방식은 아주 자연을 기계화시켜가지고 파악했던 어떤 방식의 자연의 어떤 법칙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방식으로는 근원적으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유동적이고 생명적인 어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뭐 아까 자연은 여러분들 어떻게 텍스트나 그런 데 보면 뭐 형식을 사실은 구현해 주는 게 어떤 더 근원적인 어떤 방식의 이게 작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그 이제 칸트가 말하는 어떤 그 천재 개념, 사실은 이 칸트도 이제 이 천재 개념에 대한 거를 상당히 예술 개념하고 같았어. 보통은 이런 어떤 그 근원적으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예술화시키기는 힘이 드는데 천재만이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식을 가져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천재 개념이고 그게 바로 예술가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칸트한테는 바로 그 천재의 능력이고 그 천재였던 예술가가 바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거를 예술화하는, 즉 형식화하는, 그게 바로 칸트한테서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예술이고 이게 이제 칸트에서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개념을 시키면 이게 바로 해겔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해겔 이성 개념으로 넘어가요. 그 근원적으로는 자꾸 오성적 어떤 그 차원에서 전부 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 한목적성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해겔한테는 이성의 어떤 정신의 어떤 그 개념을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아직도 이게 능력한 어떤 그 개념화되고 그게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인식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어떤 정신의 어떤 방식과는 결합을 매칭을 못 시켰지만 그래도 그 속에 이미 해결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어떤 거 이게 이제 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근원성 그래서 이제 칸트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칸트한테서 나타나는 이 예술 혹은 어떤 그 천재의 어떤 그거는 이 근원적인 어떤 자연성과 관련 맺는 그래서 기계론적인 어떤 그런 자연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그 한목적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의 어떤 거는 인간의 이성의 어떤 유한성을 넘어서게끔 하는 어떤 근원적인 그래서 나중에 해겔한테 오면은 보다 더 그거를 정신과 그걸 통해서 개념을 하고 예,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조금 제가 받고